할아버지 여기 발이 있어요. 발이 있을 거야. 그저께 거기에 사람을 묻었거든. 할아버지가 죽이고서요? 당연히 아니지. 나는 사람을 죽일 줄 몰라. 그런 건 시켜도 못해. 하지만 죽은 사람을 묻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뭐야.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김채원 작가의 별 3개가 떨어지다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것저것 챙겨보는 폰입니다. 오늘 오프닝이 아주 오. 소름 돋아요.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뭐 처음에 딱 문제 어. 봤을 때 어땠어요? 근데 이 작품 자체 되게 동화책 읽는 것처럼 읽다가 여기서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왜 호러가 되지 갑자기? 갑자기 시체? 장르가 이 뒤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정말 동화적으로 마무리가 잘 됩니다. 일단 할아버지 여기 발이 있어요라는 문장 자체가 정말 무서운 문장인데 난 몇 번 다시 읽었어. 발? 발? 그러니까 내가 그 발? 잘못 본 줄. 저도 그 이렇게 달려 있는 발인가 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읽고 나니까 묻는 게 생각해 보니까 꼭 나쁜 무드만 있는 건 아니구나. 묻다. 그쵸, 묻다라는 말이 어.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이제 2026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김채원 작가의 별 3개가 떨어지다라는 작품 속 한 구절인데 저희가 작년 5월 초에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을 다뤘습니다. 네. 논란의 작품을 다뤘었죠. 무려 딱 1년 전 그쵸. 최AI라는 작품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026년 젊은 작가상 작품집도 저희가 하나씩 골라왔는데 대상작을 고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또 오프닝으로 소개를 해봤고 제가 간단하게 이 김채원 작가의 대상작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별 3개가 떨어지다. 약간 이제 동화적이라고 음. 오지가 말했지만 이 작품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주인공인 화자가 할아버지네 농원이라고 해야 할지 뭐 식물을 키우시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키우는 식물들 사이에서 시체를 발견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연락이 안 돼. 혼자 이렇게 저기 멀리 사시는데 걱정이 된 부모님이 야 네가 할아버지랑 친하니까 한번 가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척 둘이서 갑니다. 가는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손녀를 보고 당연히 반가워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 말도 좀 그래. 근데 이게 드립이잖아. 근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면 혼자 뭐 재밌는 거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답합니다. 둘 다야. 나는 오래전에 죽었고 혼자 재밌는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전까지는 이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에 막 뭐가 떨어지고 또래 이제 친구 둘이서 이렇게 막 그렇게 가는 과정이 좀 가볍네라고 생각하다가 나는 오래전에 죽었고 여기서부터 약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제 전쟁과 피난을 겪고 본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죽음의 목격에 대한 경험과 이 뜬금없이 할아버지가 키우는 식물들 사이에서 발견된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시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육하원칙이 주가 되는 경찰 드라마 문법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언가에 대해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가 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이 시체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그 장면을 맞닥뜨린 손녀와 할아버지와 그 공간의 관계만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정말 문학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게 문학이구나. 요즘 점작상에서 잘 못 봤던 풍경이다.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작품이었고요. 어쨌든 근데 저희가 대상작을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감성이 조금 그쪽은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작품을 고르기로 한 게 아니라 그쵸. 각자 할 얘기가 있는 걸 맞아요. 뽑아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7개의 작품이 이제 매년 젊은 작가상 수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하나씩 작품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들로 좀 꼽아봤습니다. 첫 작품은 보니가 대상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제일 재밌는 걸 골라야겠다 해서 골랐는데 재밌죠? 실제로 이게 뭐 치열했다, 끝까지 치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른 작품은 서장원 작가의 히데오라는 소설인데 저는 일단 한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일본 이름 이렇게 딱 하나 덜렁 있을 때 참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아가씨에 나오는 그런 일본 아가씨죠. 히데코도 떠올리게 되고 아니면 좀 조선 총독부 그런 모습, 임진왜란 이런 모습도 떠올리게 되고 아니면 제일교포 이런 상징도 있고 그래서 어떤 얘기일까,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일까 궁금해서 읽게 됐는데
생각보다 전 너무 재밌었고 재밌죠. 일단 이 이야기는 히데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데오와 수진이라는 히데오는 남자고 수진이라는 여자아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히데오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1교포예요. 그래서 교토 외곽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그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즈메라고 하죠. 왜냐하면 한국 혼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조센징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그쵸. 이렇게 놀림을 당하면서 폭력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한국에 와서 살게 돼요. 그동안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는 나의 이런 혼혈 정체성을 들키지 말아야겠다 해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데오에게 이 일본에서의 과거, 그 일본 혼혈로서의 정체성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로 이제 설정이 되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근데 연극원에 진학을 하고 이 히데오는 연기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수진은 같은 연극원에서 극작과를 전공하고 있는 글을 쓰는 학보사 기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연기과 신입생을 취재하다가 히데오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히데오가 일단 되게 말수도 적다. 그리고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첫인상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계속 보면서 히데오가 미남이구나. 이거를 좀 연상하게 되는 그런 약간, 묘사들이 약간 있었어요. 여리여리하게 잘 예. 생겼을 그리고 것 연기과 같아. 전공이고 또 약간 맞아요. 당연히 연애 소설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 수진이가 일단 이렇게 조용하고 소극적인 히데오를 계속 묘사를 해요. 뭐 콧날이 뭐 오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하얗고 여리여리한 맞아. 이런 미소년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둘이 같이 뭐 수업 듣고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 가까워지는 게 서로가 생각하는 그 가까움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가까워지는데 수진이 쓴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 제목이 따귀 게임입니다. 그 따귀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았어. 맞아요. 오징어 게임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뺨 맞는 따귀인데 여기에 이제 배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히데오가 지원을 해요. 본인이 주연으로 나가고 싶다. 근데 그 작품이 하필 학교 폭력.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뭐 그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히데오가 자원한 역할은 그 피해 학생이 아니라 불량 소년 역할에 자원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걸 연기를 하고 오디션을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자기가 이제 그 연기에 투영을 해서 보여주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수진에게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뭐 일본에서 맞아서 나는 코뼈가 부러졌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숨기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 그래도 수진이 히데오한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내밀한 얘기를 보통은 이렇게 굳이?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 하고 연애하나? 근데 또 수진이 한편으로는 히데오에게 감정이 좀 있어요. 있어요. 네. 좋아해요, 히데오를. 근데 그래서 사실 싫진 않아요.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또 그 수진이 히데오에게 가지는 감정이 서로 또 쌍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둘 사이에 히데오가 수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아니고 뭔가 둘 사이에 계속 미묘한 엇갈림이 있다? 좀 비대칭이 맞아요. 있다고 느껴졌는데 어쨌든 그 따귀 게임 연극은 성공적으로 공연이 되고요. 히데오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 신인 배우로 유명한 감독 작품에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점점 히데오는 바쁜 사람, 그쵸, 그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잘된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수진과 멀어졌다가 뭐 관계가 끊어졌다가 또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이 또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 만나게 됐을 때 히데오의 모습을 수진이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냐면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배우가 돼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자신의 아픈 상처와 과거를 그냥 서사처럼 그렇게 막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완성된 서사지. 소비한다라고 저 느꼈거든요. 그 자기의 그런 힘들었던 제1교포로서의 기억. 갖다 판 거에 가깝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진이 이제 히데오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알던 히데오와 지금의 히데오는 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히데오가 왜 수진에게
그 비밀을 갑자기 털어놨을까?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뭘까? 사귈 것도 아니면서 그쵸, 뭐 정말 좋아해서 좋아하는 그것도 아니면서 막 깊은 사이가 되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음. 제 나름의 이제 해석은 히데오는 가까운 사람을 원한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편견이 없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그냥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여긴 이유는 수진이가 그게 작가였잖아요. 그리고 학보사 기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철저한 관찰자로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안전한 마음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도 오히려 아예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는 비밀인데 정말 뜬금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예 타인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좀 많아요. 저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네이버에 기차 옆자리 효과라고 쳐봤거든요. 근데 기차길에서 정확하게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사람, 효과예요. 정확한 용어. 기차 옆자리 효과 맞네. 이 사람이 다시는 만날지 맞아. 않을 사람이고 관계적인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큰 비밀을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해방감을 느끼는, 실제로 존대한다고 느끼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이방인을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일 시작하고는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이방인을 만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대학생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연하면서도 같은 학교여도 나랑 별로 겹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이거에 가장 근접한 경험이 그 동아리인지 뭔지 하여튼 학과 활동인지로 만난 학과 학생이 있었어요. 남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뭔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친하지 않아요. 근데 친해져서 술 한잔 하다가 한참 그때 뭔가 가슴에 답답한 뭔가 많았는데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제대로 못하던 시절에 그 친구를 만나서 갑자기 길을 걷다가 제가 골목에 그냥 갑자기 너무 답답해서 땅에 막 누워버리고 싶다. 누워 그러는 거예요. 들어 누웠어요 제가.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닌데 뭔가 그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일탈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옆에 같이 누워줬어요. 같이 누워서 하늘 보면서 막 내가 이렇게 확 풀리는 경험을 처음 해봤고 근데 그 후로 그 친구랑 다시 술도 안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연락도 안 하고 이름도 거의 가물가물한 정도의 사이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근데 그때 아무한테도 못하는 얘기 같은 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약간 이랬던 게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농활 비슷한 거 같은 걸 가면 그 우리 학교에서 나랑 같이 아는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약간 그 연합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이제 막 2주 정도 농활하고 뒤풀이 MT 같은 거를 또 대천 해수욕장 뭐 이런 데 가서 또 놀았어. 그거 하려고 가는 거잖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막 섞여서 놀 거 아니에요. 자기 학교 친한 친구들끼리 놀지만 그때 막 해수욕장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술 먹으면서 온갖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들한테 못하는, 나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못하는 얘기를 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나는 나랑 같이 그 활동을 갔던 친구들의 어떤 답답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동료고 동지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말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 학교에서 또 비슷한 거 겪고 있을 거 아니야. 서로.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나에 대해 그런 걸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동병상련 같은 것들이 좀 얘기가 될 때가 있었고 저는 이 질문 받았을 때 오히려 가깝지 않은 사람이 나의 발화나 뭔가 상대방에게 내 행동이 부채감이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못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제일 이제 극대화되는 관계가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 미안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가족한테 막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뭐 해주려고 하고 하거나 걱정해서 그냥 오히려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최근에 하와이에 가서 우버를 탔는데 좀 길게 탔었어요. 이 한 30분 정도 타는 그거였는데 그분이 튼 노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서로 막
막 우리 큰엄마, 큰아빠 근황 있죠. 제가 사실 요새 너무 걱정하고 우버 있던 기사님이랑? 예. 아 근데 원래 그런 거 약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근데 내리면 딱 끝나는 세계야. 사실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걱정하고 있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아빠랑 큰아빠랑 큰엄마. 근데 이거를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웃기고 또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괜히 또 이런 심각한 얘기를 꺼냈다가 그 예를 들면 가까운 친구면 나를 이제 그 프레임에 넣고 그치. 보게 될까봐 얘기 맞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 뭐 인종도 정확히 모르겠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영어로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영어로 얘기하니까 좀 더 제가 표현을 많이 못해서 좀 가벼워지는 것도 있고 맞아. 직설적으로 말하게 있어, 되고 있어. 그거 은밀한 아세요? 뉘앙스가 안 살고 약간 영어로 말하면 그냥 이 모든 게 막 넷플릭스 그냥 무슨 시리즈 같이 느껴지면서 저도 좀 남일처럼. 이거를 쉽게 남일처럼 실제 여기게 있어요. 되고 언어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버 기사랑 막 그분도 근데 나중에 막 별의별 얘기를 본인의 뭐 그 고향 떠나서 온 얘기 막 이런 얘기 막 다 해주시고 와 너무 정이 들어서 이분 다시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또 막상 내리니까 또 뭐 그냥 그 또 정도는 아니지. 굳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무슨 그 약간 테라피 받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아까 그 기차 옆자리 그런 저 효과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 좋은 팁인 것 그치.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맞아요. 그냥 아예 조금 약간 허언증 섞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약간 각색할 수 있지. 인적사항을 약간 지역이나 이런 걸 조금씩 다르게 말해서 그냥 그 핵심만 고민만 편집해서 공유하는 얘기한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히데오한테 수진이 그냥 이방인 기차 옆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게 수진은 되게 서운할 것 같아. 어중간한 친구 정도 거리였지 않았을까? 자기는 썸까지 근접했다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방인이었던. 저 끝까지 듣고 히데오는 수진한테 진짜 아무 관심이 감정이 없었지. 오로지 그냥 맞아. 리스펙하는 좋은 작가로 선배 누나 정도?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저는 히데오가 되게 그래서 영리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약간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뒤에 갈수록 그냥 그 자기 상처를 극복하고 위로받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자기 브랜딩으로 활용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인물이고 히데오는 끝까지 저는 수진과 이렇게 제대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했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 소설의 재밌는 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진 입장에서의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랑 히데오는 그냥 오로지 본인의 그 상처와 자기 커리어를 이어나갈 생각밖에 없는 사람처럼 저한테 보여가지고 그 둘 사이에 약간 미묘한 간극 그리고 이제 오늘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인물이 또 있는데 그 수진의 남자친구로 나오는 그 인물과의 이상한 그 불통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학교 초반에 모두가 친하고 모두가 막 잘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만 하나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도는 그런 느낌이 좀 소설에서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서 그거를 묘사하는 수진의 시점으로 우리는 모든 걸 파악하는데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전부 다 내 기억에서 편집된 거잖아. 내가 편집한 거지. 맞아요. 지금 돌아보면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눈으로 그 시점을 봤으면 내가 못 보던 게 굉장히 많이 보일 수도 있겠다. 오 완전요. 하지 않을 짓도 많아요. 많죠. 진짜 창피해요. 갑자기 흑역사. 진짜 창피해. 약간 그런 거를 이 작가가 어쩜 이렇게 잘 포착했을까 싶어서 제가 최애로 꼽은 작품입니다. 자, 제가 골라온 작품은 남의현 작가의 소설 나는 야구를 사랑해입니다. 야구 시즌에. 야구.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골라놓고 보니까 야구 오늘 얘기가 저희 회사에서 있어. 하는 그 야구 방송 있잖아요. 네. 야구 방송 녹화하고 있더라고 밑에서. 맞아요. 네. 야구의 시즌이에요. 그것 때문에 골라온 건 아니고 왜냐면 전 야구를 아예 모릅니다. 사실상. 모르진 않지. 뉴스로 알아요. 뉴스로 아는데 제가 응원하는 팬이 없어가지고 나는 야구를 사랑해라는 작품은 또 어린 또래의 주인공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중년들도 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모종의 사정에 의해서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숙모네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숙모가 아들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나도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됐다. 이게 소설의 도입부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과 숙모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 면이 좀 있어요. 주인공이 마치 자기 아들처럼 숙모 아들 막 보살피고 하니까 숙모가 물어봐요. 아픈 동생 돌보는 게 힘들지 않니? 주인공이 대답을 해. 근데 주인공이 약간 말을 더듬는 그게 있던 사울장이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라고 하니까 이 대답을 들은 숙모가 주인공의 뺨을 얼얼해질 때까지 때린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따기가 나오네. 따기가 맞네요.
그래서 그 뒤에 물어봐. 이게 재밌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픈데 아픈데 그 아들 돌보는 게 재밌니? 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자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답합니다. 아주 기쁘고 좋다. 여기 이게 이제 소설의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약간 여기서부터 저는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인지합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재능이 있구나. 무언가를.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데 재능이 있구나를 인지하면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데 재능이 있다. 사랑은 재능일까? 그러니까 능력의 영역이 아닌 것인데 어떤 불가항력 같은 게 아닐까? 내가 막 드라마 보고 하면은 이게 막 fall in love라고 하잖아요. fall in love잖아. 뭐 수학에 재능이 있어요 같은 걸 비교해서 무슨 사랑에 재능이 있어요가 어딨어. 금사빠건가? 약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과 경쟁할 때 보통 우리가 뭐예요? 노력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재능이라는 말은 결국 노력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사랑하는 재능이 있다면 사랑하는 노력도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마당에 이 대립되는 상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과 사랑을 노력해야 되는 거, 이거를 주인공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스스로 무엇이든 사랑하는 재능이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서 노력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야구입니다. 뜬금없이 야구 나와요. 자기 암시적 제목이었던 거예요. 선언 같은 거. 난 야구를 사랑한다. 나는 야구를 사랑해. 사랑한다. 야구 좋아해요, 근데? 저는 좋아해요. 삼성. 제가 삼성 정확히 야구를 사랑해보려고 노력했다가 지금 실패 실패했다. 중인데 저는 성공한 케이스. 제가 20살 때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왜요? 사랑을 못하겠어요. 막 표정 보여주고 싶네. 뭐라 그러지? 너무 정적이고 분명 잘 던진 것 같은데 막 나가라 그러고.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너무 알아서 정말 전 글로 배웠거든요. 야구 중계를 막 글자로 분석하며 막 용어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무지성으로 많이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자, 어쨌든 주인공 입장에서는 약간 본이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맞아요. 필드에 그냥 우두둑하니 서 있거나 맞아. 왜냐면 서 있는 시간이 기니까. 맞아요. 뭐 하는 거지 싶을 수 있어. 아니면 또 너무 많은 사람이 필드를 떠나는 스포츠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 10대 시절에 주인공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숙모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러니까 주인공 본인도 사랑해서 그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들이 누나도 야구를 사랑해줬으면 이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너무 재미없는 스포츠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수까지 사랑해버려. 그 노력이 리스트가 있어요. 1번 일기에다가 나는 야구를 사랑해 라고 적거나 아니면 이제 야구 부원과 사귀거나 중학생 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야구라는 이름을 붙인다. 저 이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야구 부원 심지어 잘하는 애도 아니야. 잘하는 애도 아니고 맨날 팀에서 욕먹고 이런 애인데 그냥 야구를 사랑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야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노력해서 뭔가를 사랑해 봐야겠다라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다 처음에는 그렇게 뭐 능동적으로 사랑하지 않다가 저는 그 사랑에 재능이 있다라는 게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왜냐면 내가 마주하거나 자주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사랑해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근데 않죠. 그거를 사랑하게 만드는 노력을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얘기죠 지금. 결국 그러고 싶고 있었는데. 그쵸. 뭐 일이나 공부 같이 정말 공부. 매일 해야 되는 것들도 좋아하는 거랑 결부시키는 거. 맞아요. 그쵸. 뭐 내가 좋아하는 펜, 내가 좋아하는 공책. 장소. 너무 소박해갖고 지금 약간 눈물 날 뻔했는데. 공부를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일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정말 싫어했는데 동그라미 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게 좋아서 일부러 동그라미를 엄청 많이 칠 수밖에 없게 막 문제를 더 많이 일부러 막 이상한데? 근데 뭔지 말하는 게 너무 작아.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데요. 근데 공감하실걸요? 공감하실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읽기 이걸 오늘 해야 되면 1부터 5페이지까지 읽기 6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걸 다 해서 체크를 계속 할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건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다 거짓말이다. 솔직히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 운동을 찬양을 많이 하니까 그치. 그걸 이렇게 반대했었는데 사랑해보려고 한 1, 2년 정도 노력하니까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뭘 했냐? 제가 야외 활동 좋아하고 막 음료수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그냥 스스로 운동 30분 하면은 포카리 스웨트 사 먹기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랑 붙였을 때 그 사랑이 억지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일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저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냥 매일 보는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있구나 지금. 아니, 지금은 아니고 포즈가 있었는데 약간 지금 주마등처럼 아니고 올라가는 과거. 그쵸 과거에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100가지가 다 싫은데 그 사람의 한 가지 부분이 약간 시트콤처럼 웃긴 거 있죠.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시트콤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그걸 착즙해본다. 그렇게 이 먹고 눈물 살기 겨운 노력을 힘들다, 진짜. 알아야 되는데 진짜 살기 주변 힘들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저도 주로 사람인데 0번은 항상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0번은 항상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제는 의식적으로 노력 안 하면 까딱하면 미워하고 맞아요. 있어 나를. 그것도 되게 노력해야 된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고 맞아. 그건 디폴트고 제가 이제 나 외에 누군가를 되게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여러 순간 중에 하나는 진짜 미안하지만 첫 남자친구. 첫연애를 위해서 첫연애 성공을 저도 위해. 모두가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사람이 꼭 필요했다기보다는 연애의 경험과 그 짜릿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맞아. 일단 사귀고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자각했냐면 싸우고 있는데 제가 약간 재밌었어요. 이렇게 게임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비슷한 얘기 한 적 있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때 자각을 처음 했고 맞아. 이 사람과 있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성적인 설렘 이런 거 다 있죠.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닌데 내가 이 사람과 연애 중에 뭐가 우선이냐면 연애가 우선이란 걸 그때 되게 적나라하게 알았고 다른 사람이랑 싸워도 된다. 그 사람을 이용한 거네. 그 전까지는 내가 되게 좋아하려 노력했거든요.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도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순간 이거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관계라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그런 걸 깨닫게 되는구나. 맞아. 제가 싸우는데 되게 도파민 올라오고 재밌다 이렇게 느끼고 근데 있나. 상대방은 사이코패스인가 이러면서. 이용당하는 거를 알아도 좋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정말 함구했죠. 그 말을 말을 수 못하지. 없죠. 난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애가 하고 싶었다. 우리 구독자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십몇 년 전. 오늘 싫어요 1 하면 아니 근데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잖아. 맞아. 원래 좋아해도 원래 좋아해도 그 관계를 맞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되게 이 소설의 소재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력이란 말을 붙였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소설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야구부원 남친과의 연애에서 어떤 이벤트들이나 애정 행각에 주인공이 전부 야구란 이름을 붙여. 마치 연애를 하면서 도파민이 올라온 오지처럼 얘는 야구라는 말이 붙으면 마치 자기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모든 거에 야구를 붙여보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노력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식입니다. 내 방에서 야구를 했다. 라고 근데 그게 뭐냐? 촛불을 방에 딱 하나 켜놓고 그 야구부 남친이랑 같이 있는데 자기 손목을 막 세게 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캐치볼을 하는 남친과 자기 모습을 막 상상을 해. 근데 뭐 야구했다 했을 때 막 되게 이상하고 막 무슨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그거를 야구라고 대치시키는 줄 알아 당연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러고 놀고 있는 거야. 순수 손목 잡기였어.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와중에 딱 문 열고 숙모가 들어와서 그 꼴을 봐요. 보더니 또 숙모가 남친 따귀를 막 때려. 오늘 따귀 정말로 큰 날이네. 숙모는 프로야. 그 심지어 그 따귀 때리는데 원칙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이게 되게 엄청나게 나쁜 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숙모는 왜 그렇게 심하게 따귀를 때렸을까? 그 원칙이란 무엇이었는가? 같은 것들은 또 소설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주인공 나와 숙모, 그 야구부 남친, 숙모의 아들이자 나도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동생들, 이들의 관계성이 굉장히 밀도 있고 짙은 농도의 감정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막 나중에 막 숙모 아프게 되고 할 때 그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줄거리가 어떤 사건이 쭉 이어져서 그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 감정과 관계만으로 풀어가는 작품이라서 제가 뭐 줄거리를 아주 길게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고요. 정말로 일상적이면서 다양한 층의 폭력, 그리고 그거를 상쇄하는 치유. 예를 들면은 그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숙모의 실제 아들인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쌓여있던 숙모에 대한 상처,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노출했던 폭력이 치유가 되는가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대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사랑해야 하는지,
혹은 뒤집어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과 구조에 의해 강요받아 노력한 결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과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이나 불합리, 취약성 같은 것들도 저는 한 3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말로 좋더라고요. 여러 번 읽을수록 좋아지는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작상이 1년 지나면 7개 작품 중에 몇 개나 기억이 나냐. 이제 항상 이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1년에 한 번씩 읽다 맞아요. 보니까. 뭐 저희는 사실 작년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억하죠. 것들이 네. 많이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나는 야구를 사랑해서 그려진 장면들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일일 야성이라는 작품을 꼽아왔습니다. 일일 야성이 좀 저는 나만 모르는 고사성어인가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쉽게 말하면 하루짜리 야성인 거예요. 야생성 이런 거죠. 야만, 야생 이럴 때 원데이 야성 원데이 야성.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단어입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일일 야성. 그래서 그게 어떤 대단한 고사성어가 아니라는 점. 근데 저는 우선 줄거리를 얘기하기 전에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열등감이라는 게 사실 뒤집으면 우월감의 짝꿍 같은 거잖아요. 맞아. 앞면 맞아요. 뒷면 그쵸? 같은 네. 거라는 좀 측면이 있다 생각하는데, 상대적 우월감 말고 상대적 열등감을 느껴본 순간들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많죠. 많은데 어. 어떤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지. 저는 그런 거 좀 있어요. 전 김민경 편집자 있죠. 미눔사의 미눔사. 김민경 편집자가 요즘 제 질투 버튼이거든요. 아, 제 그래요? 심술 버튼. 근데 제가 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박수가 안 나오고 막 속이 뒤틀리고 질투가 나는지 공통점을 찾았는데, 내가 너무 공감이 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평소에도 많이 해.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김민경 편집자가 뭐 쇼츠로 막 웃기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떠돈 그 영상들이 있는데, 이거 나도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열등감의 기저에는 네 잘난 거 나도 그만큼 잘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잘 나가니?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동질감을 느끼는 맞아. 대상에 맞아. 열등감을 예를 들면 제가 일론 머스크 보고 열등감을 느끼진 전혀 안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김민경 편집자의 그런 솔직함과 언변과 그 재치와 그 또 그녀의 그 약간 당참, 이런 것들이 제가 비슷하다고 느끼면서도 뭔가 따라갈 수 없다고 느끼는 묘한 지점이어서 열등감 버튼입니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본이 네, 사실 너무 팬이에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또 열등감 느끼는 대상이 또 내가 또 그쵸, 팬이에요. 팬이에요. 보통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본이 처음 씨 얘기할 때 완전 공감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동질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한테 우월감 혹은 열등감 같은 걸 가지는 게 의미 있는 것 자체가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인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자기 인생의 목표나 우선순위가 되게 명확하게 뭔지 알고 다른 걸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내가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저는 평소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커리어나 인생 경로 자체가 비슷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이제 교직원이 되는 케이스도 생기고, 교사로 먼저 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차 넘는 10몇 년 차 교사들이 돼 있고, 그리고 뭐 PD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비슷한 연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나는 약간 좀 피곤하게 산단 말이야. 막 직군 옮겨가면서 살고 조직 옮겨가면서 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원래는 되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내가 같이 비슷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되게 도전을 잘하는 친구다라고 생각해주고 잘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요즘 그냥 스스로 약간 부침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아니 한창 피곤할 나이예요. 피곤할 세대예요, 저희가. 피곤한 상황이기도 해요. 피곤한 상황이기도 한데, 뭔가 그러니까 저 루트에 계속 있었으면 또 생기는 안정감 같은 것들도 있고, 어떻게든 사라졌을 텐데. 근데 왜 사소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열등감 안 느끼는데,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 근데 요즘 약간 비슷한 연차에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부럽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살 수 있었는데. 결국 비슷함이 또 핵심이에요. 저도 그 살 수 있었는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다른 선택과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나도 저기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했어. 나는 그 선택을.
그러면 괜히 샘나는 거야. 평행우주에 나는 하나는 그치, 그렇게 그치, 살 수 그치, 있을 그치. 것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에어홀의 어떤 세계엔 있겠지. 그니까요. 이 열등감이라는 거가 결국은 약간의 동질감, 최소한의 동질성에서 근원한다는 게 이 소설에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주인공 온주의 학창 시절이 잠깐 소설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설의 현재에서는 중년인데 학창 시절에 그 학교가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민영 아파트 거주자들, 임대 아파트 거주 자녀들이 약간 섞여서 함께 생활을 하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인 차이들이 당연히 학생들 사이에도 생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거칠게 말하면 빈곤한 가정에서 온 학생들과 부유 그리고 일진과 범생이라는 교육적 차이까지도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는 학생들이 그래서 일종의 계급처럼 되게 이질적인 학생들이 공존했던 상황인데 운주는 쉽게 말하면 후자예요.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집도 좀 유복한 학생이었는데 이 10대 시절의 선망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서 학교를 땡땡이 치고 막 탈선을 하고 싶은 누군가의 이제 선망들이 얽힌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운주도 그거를 동경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기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수단은 처음부터 얘가 이제 뭐라 그러지? 성골 일진이 아니니까 자기 집에 이제 냉장고에 있는 아빠 양주, 과일 이런 거 갖다 바치면서 일종의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약간 봉사를 하면서 껴준 거야. 그러면서 같이 그 어떤 비행 활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파란만장한 학창시절 역사를 써내려갔으나 다시 그 궤적에서 완전히 탈주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일반 인문계고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다시 원래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계급의 궤적으로 돌아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선망했던 일진 대장이 있어요. 성골 일진. 진짜 막 오빠한테 거의 막 두드려 맞고 크는. 근데 오빠들이 동네 대장이야. 그래서 아무도 얘를 못 건드리는 그런 선망의 대상인 선숙이라는 친구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숙은 성골 일진. 운주는 육두품 일진쯤 되는 거야. 그런 학창시절의 추억이라고 하긴 좀 뭐한 그런 과거를 이제 지나온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운주는 기묘한 우월감을 느껴요. 일진 친구들을 향해서는 내가 좀 유복하고 양주도 있고 내가 좀 더 편한 환경에 사는 거에 대한 미묘한 우월감. 근데 반대로 부유한 친구들을 향해서는 난 너네들처럼 재미없는 범생 아니야. 내 학창시절은 너희와 달라 이러면서 양쪽에서 미묘한 우월감을 이제 느끼려고 애쓰면서 지나왔던 학창시절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운주가 이제 소설의 시작부에서는 중년이 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운주는 이제 쉽게 말해서 중산층 그냥 중년 부부예요. 근데 솔직히 43살이 중년이라고 하긴 좀 이제는 시대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설정값은 중년의 위기를 정면으로 통과하고 있는 중년의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편 경수도 각자의 방식으로 중년의 위기를 타파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작가 특징적인 그 시니컬한 문체로 굉장히 저는 웃기게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그 읽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경수가 남편이에요. 이제 운주의 남편 경수는 소위 시민 강좌 또 세미나 이런 이제 유무료 강의들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강좌들 좋은 거 많고 정말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강연들 많은데 뭔가 상업적으로 변질된 그 강좌들을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 경수가 엉뚱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페미니즘에 눈을 나 갑자기 페미니스트다. 난 페미니스트고 영포티였는데 여태까지 내가 너에게 죄를 너무 많이 졌다. 갑작스러운 어떤 종류의 고해 성사와 함께 갑자기 탈권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생리대 심부름 다 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주입하는 행위 안 하겠다. 갑자기 1인칭 정말 그 경수 시점에서의 선언들을 막 늘어놓게 되고 이거를 본다면 이제 평생 같이 살아온 운주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드디어 뭔가를 깨달았구나 이런 것 같지가 않잖아요. 뭐 헛소리야 이러면서. 약간 그냥 물음표가 엄청 많이 뜰 것 같아요. 되게 당혹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하루아침에 자기는 크게 내가 이런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 남편의 선언으로 인해서 나는 그 페미니즘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이제 피해자로 갑자기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게 너무너무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운주는 자존심이 강한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낸데. 내가 낸데. 한때 내가 한가닥했던 야생마 같은 과거를 가진 여잔데 네가 감히 나를 가부장제에 순응한 어떤 고분고분한 피해자로 만들어? 약간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운주는 이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짜증과 이 당혹스러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선숙을 다시 찾게 됩니다. 선숙이 누구예요? 나의 야생마 시절을 목격해준 그 과거의 나의 이 멋진 모습을 간직한 이제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되게 오랜만이라고 나와요. 소설에도 거의 5년 만에 연락을 했다 나오는데
선숙의 집에 그래서 찾아가서 캠프파이어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적절했다 생각하는데 그 야성을 직접 지금 갈 수는 없는 그곳을 그치. 약간 맛만 보는 거야. 추억팔이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노스텔지어 캠프파이어를 일명하려 이제 선숙을 찾게 됩니다. 근데 선숙의 현재도 들여다봐야겠죠. 선숙은 지금은 아마 이케아겠죠. 이 다국적 이 가구나 이런 북유럽계 이런 기업에서 물류 노동을 하면서 소위 우리가 육체 노동이라고 분류하는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 새벽 근무를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5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 일찍 막 정말 피로에 찌들어서 잠들고 새벽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동에 이제 시달리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미 시작부터 언밸런스가 느껴지잖아요. 나 과거의 나를 되살려줘 하고 찾아가는 운주와 당장 지금 눈 감았다 뜨면 또 출근해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한 이 선수. 이미 여기부터 언밸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되게 사치스럽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이런 노스텔지어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자꾸 기다리는데 선숙이 와서 막 자꾸 한숨 잤게 막 거의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보고 나 좀 잤게 이런데 운주는 막 애 같아. 나 빨리 남편한테 이 상처 입은 내 자존심을 이 선숙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막 소위 기분이 안 나는 거야. 기분 내려고 왔는데 야 우리 한번 오늘 밤새 떠들어보자 이랬는데 기분이 안 나. 그러면서 이 둘의 현재가 처절하게 아주 현실적인 대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책에 한 소절을 가지고 왔는데 비눗방울을 부는 아이들과 통조림 실은 손수레를 끄는 어른들이 있는 안온한 텐트 밖을 불곰이 출몰하는 위험지대로 상상하듯 추억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파먹으며 아찔해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편이 실추시킨 이미지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 표현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중년의 운주는 나는 정말 위생적이고 아주 안락한 곳에서 통조림처럼 잘 포장된 야성을 한 숟갈 퍼먹으러 왔는데 이 선숙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 통조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새로운 종류의 야생인 거죠. 진짜 야생인 거죠. 선숙은 네. 지금 진짜 정글을 그 살고 있는 현재를 거야. 살고 있는 인물에게 가서 나 글램핑 할래 이러고 맞아요. 간 거예요. 맞아요. 나 고기 좀 바베큐 구워 먹을래. 사냥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그러면서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이 과거의 이 계급 차이가 현재의 어떤 방식으로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가 소설을 이제 포착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 겉으론 표면만 보면 선숙은 막 틱틱거리면서 막 시키고 이거 맞아요. 좀 물 좀 비워줘 이러고 뭐 좀 시켜줘 일도 좀 시키고 이러면서 과거의 그 친구 관계 그 어떤 권력 관계랑 똑같은 방식으로 운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시키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이제 계급의 이제 위치는 전혀 바뀌지 않은. 그러면 이제 운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운주는 과거에 우월감을 제가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월감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이 계급이 각자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야생성, 그러니까 삶에 마주하는 야성을 다루는 그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한쪽에서는 캠핑은 흉내내기잖아요. 난 생존할 필요가 없는데 불 피우고 막 이런 것도 재미로 하는 건데 이 흉내내기를 하는 쪽이 있다면 정말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를 정말 직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둘에게 있어서 캠프파이어라는 거는 어떤 자리일까? 그 여기서 느꼈던 운주의 과거의 그 우월감, 지금의 그 동동거림은 어떤 종류의 우월감이었을까?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운주는 자기가 원했던 그 방식의 안전한 방식의 야성, 원데이 야성은 찾지 못한 채 아주 납작한 현실을 마주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선숙은 뭔가를 옛날처럼 이렇게 시키는데 그것조차도 내용이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요청들을 하면서 운주는 소위 김이 팍 새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 자체는 한 12시간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근데 그 사이에 그 운주가 그렸던 막 향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되게 씁쓸한 것인지가 너무 잘 그려져서 제가 재밌게 읽었고 이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운주가 저는 운주 보면서 거울 치료도 좀 많이 받았고 왜요? 너무 좀 별로인 일진되고 거. 싶었어요? 아니 저 너무 왜냐면 생존의 문제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된 세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서 삶에서 이미지나 흥미 이런 것만 계속 이제 추구를 하니까 나도 차별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개성, 차별 그리고 그냥 어떤 지루한 카테고리에 속하고 싶지는 않아서 조금의 그 인스턴트 우월감을 계속 찾으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상 삶에 진지한 고찰을 하거나
자기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고찰은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운주나 남편이나 다 그래서 그때그때 뭔가 자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걸 찾아서 그냥 헤매는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경수와 운주 사이에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운주와 선숙 사이에서 유지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구조가 되게 흥미로웠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경수에게 진짜 빼앗겼던 것인가, 그리고 선숙에게서 내가 뭔가 우월하다고 느꼈던 게 실존하는 것이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답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이미상 작가가 이런 식으로 불편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나 좀 그런 것들을 찌르고 들어가는 문제의식을 되게 잘 다루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제가 이미상 작가가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젊은 작가상을 받아서 그때 나온 단편집을 다 읽었었거든요. 그게 이중 작가 초롱이라는 단편집이에요.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맞아요. 네. 아주 강추하는 작품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2026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실린 작품들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느닷없이 돌아왔어요. 느닷없이. 지난주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언제 편집해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투님이 이렇게 갑자기? 라고 하면서 반가워해주셨고 다른 분들도 인사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향기덕후님, 오랜만입니다. 우와, 어서오세요, 하트. 우리 그 괴테 책 얘기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말하고 명언이라고 우기기 얘기했잖아요.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셨대요. 철마다 책플릭스를 듣거라.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식이 쌓일 거라고요. 아직 못 읽어본 책이라 도서관 예약 걸어야겠어요. 책플릭스에 소개된 책은 항상 예약 도서 빨리 마감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요. 저희가 빨리 마감될 만한 책을 책을 소개하는 거라고 이게 보는 게 굳이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인과가 뭐가 인이고 뭐가 관지는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디마데님도 남겨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과적 헤일메리 책이 더 와닿는 느낌입니다. 문과적 괴테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맞는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이과냐 문과로 문과냐. 관점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다. 근데 진짜 맞다. 근데 저도 문과지만 헤일메리가 좀 야 더 나도 와닿았다. 고르라고 하면 헤일메리 고를 거야. 그럼요. 직관적이다. 저는 괴테로 가겠습니다. 오. 저를 찐문과. 기억해 주세요. 네. 독일 이해 안 건다는데? 심지어 초이지님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불호임을 알게 된 후지만 그래도 본다 라면서 유튜브에 남겨주셨어요. 사랑이네요. 사실 저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보다 우리 방송이 더 재밌을 수도 있다. 그렇죠. 문학적인 가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넷플릭스에서는 그것보다 더 말했다. 20 몇 분 동안 더 즐거울 수 있다. 맞아요.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레인보우 앱에도 그동안 여러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야 소개를 드립니다. 또롱 공구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완전 여러 개 남겼어요. 그러네요. 26년 1월 16일 삼체 제로 에피소드에 자주 좀 수다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남겨주셨고 4월 23일에는 언제 돌아오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계속 기다리셨네요. 근데 계속 기다리고 너무 계셨어요. 다른 에피소드에도 많이 남겨주시고 너무 이렇게 기다려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덕PD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2025년 젊은 작가상 수상집도 다뤘는데요. 그 에피소드에도 레인보우에서 댓글 달아주셨고요. 민뚜님 아이가 몇 살이실까요? 이게 너무 아이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몇 따뜻하게 살이길래 됐다. 이거를 아이 덕분에 저희가 학부모님까지 영업이 됐네요. 좋네요. 이게 이 아이가 과연 몇 살일까 진짜로? 최애 아이를 20대일까? 들었다는 10대일까? 거예요. 10대 이상이지 않을까? 그리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에피소드에 헬로코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강남역 근처 간 김에 알라딘에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6,700원 주고 구매했어요. 뭘 구매하셨다고요? 이거 DVD겠죠? 아마도? 우리 그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누가 또 뭐 BTV에서 결제를 했다고. 맞아. 그러니까 돈 쓰게 만드는 방송이다. 라고 알라딘에서 이제 저희가 구매하신 자화자찬을 했어요. 이게 해적판은 아니시겠네요. 알라딘에서 그쵸. 구매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이 에피소드에 보니가 맞아요. 오징어 게임 2를 소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넷플릭스도 몇 년째 이용하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 1, 2 안 본 1인입니다. 그런 경쟁에서는 초반 탈락각이어서 무서워서 보는 걸 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만 먹고 조용히 살고픈 소망이랄까요? 세 분 신나게 방송하시는 거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항상 좋은 진행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를 내가 나중에 발견하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전 이 네 줄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징어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인 것 같아요. 책플리스랑 좀 다르지. 그렇죠. 저희 이렇게 순한 맛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이거 젊은 작가상 연랭사처럼 읽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는 새로운 목소리가 또 오랜만에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오.
짜잔. 그래서 그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올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